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책 속에 세 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올가 그레벤니크라고 하는 사람의 전쟁 일기에 대한 얘기인데 그림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림 작가죠. 그림 작가인데 사연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김훈 장편소설 하얼빈. 그리고 신경림 선생님의 8번째 시집이죠. 8번째 시집 같아요. 요거 사진관집 2층 이렇게 세 개의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눈이 점점 나빠져서 노트북을 이용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을 좀 작업하느라고 좀 수련회에 가서도 좀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전쟁 일기 우크라이나의 눈물 제목이 그렇죠. 그래서 올가 그레벤니크 글과 그림을 다 썼어요. 그리고 정서운 씨가 번역했어요. 8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항상 감정과의 싸움에 도움을 주었다. 그렇지만 내 다이어리가 전쟁 일기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나는 며칠 후 이 악몽이 끝날 거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 전쟁 일기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이런 것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경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이제 그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창에 이렇게 X자를 붙여서 창이 깨지지 않게, 폭탄이 떨어졌을 때 울림을 통해서 깨지지 않게 이렇게 하죠. 뭐 이런 그림들. 8페이지 내용이고요. 9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나는 전쟁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창작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왔다. 글과 그림은 내가 온 힘을 다해 붙잡는 지푸라기였다. 그러니까 자기 견딜 수 없는 것은 이 창작을 통해서 극복해내고 있었다는 얘기죠.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오로지 파산,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의 커다란 구멍만 남는다. 14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은 그 누구에도 정당성 없죠. 우린 모두 지하실에 있다. 폭파 소리가 들릴 때마다 횟수를 세며 어디서 터진 건지 뉴스를 찾아본다. 다음은 어디서 터질지 기다릴 뿐이다. 중앙광장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민간인 동네 거리에 총소리가 들린다. 우리 집 바로 옆이다.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너무 무섭다. 아침 식사는 지하실에서 마무리한다. 네, 이렇게 평상시 평화롭게 살다가 전쟁의 상황에 변했을 때는 사는 시간 삶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죠. 총소리가 들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자체가 생존의 절망과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않겠어요? 우리 마당, 우리 거리는 군대의 사격장이 되어버렸다. 58페이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알인데 이렇게 발발 떠는 여우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지하실에 분필을 가져왔다. 이제 이곳에도 거의 완벽하라 할 만한 것이 생겼다. 아이들은 폭격 소리를 들으며 평화라고 적는다. 네. 그림이 좀 많아서 그림을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린 것이 나을 듯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벽화를 쓰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고통과 아픔인 거죠. 네, 이렇게 아이들이 쓰고 있죠. 내 인생 35년을 모두 버리는데 고작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엄마를 집을 두고서 내 아이들을 위해. 그러니까 피난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니까 못 떠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10분 만에 이별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별 중이겠죠. 피난 열차는 이 세상의 모든 눈물로 가득하다. 여자들과 아이들, 기차가 멈출 때마다 여자들과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 여자들은 저마다 조금 전 남편과 함께 있었고 이제 혼자가 되었다. 90페이지.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됐기 때문에 남편들은 떠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의 첫째 날 내 아이들의 팔에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내 전화번호를 적어두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내 팔에도 적었다. 혹시나 사망 후 식별을 위해 무서운 사실이지만 그 생각으로 미리 적어두었다. 그러니까 팔에다 전화번호 이런 걸 적어두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죽었을 때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좀 비극적인 행위죠. 네, 서평 및 줄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도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전쟁이란 폭력은 모두에게 고통과 좌절 그리고 패배를 안긴다. 우크라이나의 평범한 그림책 작가는 자신의 삶 속에서 전쟁이라는 여정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고 그의 남편은 전쟁터로 나갔고 그 자신은 아이들과 함께 피난을 떠나야 했다. 아픔과 이별 속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아니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없었던 그것은 기록이다. 자신에게 허락된 재능, 그림과 글을 통해 전쟁을 말하고 전쟁 속에 고통받는 약자들, 여성, 아이들 그리고 장애인들, 문명과 지성조차도 전쟁을 막을 수 없었다. 그 문명과 지성도 인간의 욕망과 욕심, 정치적 야욕을 처분하지 못한다. 인간들의 악랄함은 정치, 경제적 야욕들, 좀 더 국민을 잘 살도록 더 나은 세계로 인도한다 하면서도 지금 당장은 그 국민을 고통과 절망과 비극의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쟁은 우리 모두에게 지옥이다. 예, 정말 전쟁은 우리 모두에게 지옥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책은 김훈 작가의 하얼빈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떤 일대기는 아니고요. 사건으로 집중 조명했는데 이 책 읽기 전에 이제 이문열 작가의 불멸이라는 소설 좀 읽어서 좀 중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문열 작가는 그 불멸에서 세세하게 안중근의 그 일대기를 썼지만 김훈 작가는 그 사건과 그의 가족 그리고 함께했던 우덕순이라고 하는 우리 독립운동가를 좀 조명했습니다. 네, 한번 제가 이제 이 본문에서 기록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총이란 선명하구나. 상해에는 돈을 가진 자들은 덜어 있었으나 뜻을 가진 자는 없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후원이 안 들어와서 그런 절망적인 표현을 좀 한 것 같아요. 이토가 말했다. 이토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힘이 길을 만들고 길은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순종이 말했다. 세상의 땅과 물을 건너가는 길도 있지만 조선에는 고래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 충절과 법도와 인륜의 길이요. 이토는 무력의 힘, 무력의 길이고
이 심약한 순종은 바로 진리의 길을 좀 얘기한다고 좀 생각해 봅니다. 61페이지. 사내는 입이 무거워야 좋다. 말이 빠른 녀석들은 똥을 오래 못 가린다.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가 며느리 김아려에게 한 말이죠. 아들이 말을 안 하니까 이렇게 위로한 말입니다. 신문 속 이토의 사진을 보면서 안중근은 조준전 너머에서 자신을 부르는 손짓을 느꼈다. 예, 이토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신문을 보고 저격을 해야 되니까 그 준비에서 이제 내적 결단을 알려주는 말이죠. 이번 여행으로 경의 시심이 맑아지기 바란다. 풍류 속 경륜이 무르익겠구나. 메이지 황제가 이토에게 이제 이토가 이제 총독을 그만두고 이제 하얼빈으로 가는 여정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길이죠. 새로 산 옷을 싸들고 안중근은 우덕순을 이발소로 데리고 갔다. 머리를 깎자. 잡힐 때 깔끔한 게 좋겠다. 새 옷도 입고 안중근이 말했다. 그래서 우덕순이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미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죽자, 신사답게 죽자. 그래서 이제 이발도 하고 옷도 사 입고 그렇게 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중근은 우독순을 데리고 하얼빈 역으로 갔다. 기관총을 든 러시아 군인들이 역전 광장에 순찰하고 있었다. 안중근은 러시아 군인들 틈새로 조준선을 열었다. 이토의 주변에서 키 큰 러시아인들이 서성거려서 표적을 가려졌다. 러시아인과 일본인들 틈에 섞여서 이토는 이동하고 있었다. 이토는 가물거렸다. 안중근의 귀에는 더 이상 주악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다시 러시아인들 틈새로 이토가 보였다. 이토는 조준선 위에 올라와 있었다. 오른손 검지 둘째 마디가 방아쇠를 직후방으로 당겼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이렇게 총열을 딱 가다듬고 이제 총심과 총열 사이에 이제 조준점을 두는데 그 조준점이 바로 이토라는 얘기죠. 안중근은 사제를 능멸했고 교회의 가르침을 배반했으며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살인의 대죄를 저질렀으므로 그가 비록 영세를 받았다 해도 더 이상 교회의 자식이 아니라고 미텔은 하나님께 고했다. 하나님은 세속 일에 관하여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미텔 신부 안중근이 도마라고 하는 영세를 받게 되죠. 영세를 받은 자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프랑스 신부는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뜻있는 자들이 모여서 이토의 죽음을 사죄하러 일본에 가려고 13도 인민도일 대표단을 결성했다. 네, 살기 위해서 조선 민중들은 이렇게 연약한 일을 해야 됩니다. 치욕적인 일이긴 하죠. 신문은 흉한의 죽음을 내리다 라는 제목과 함께 안중근의 사진을 실었다. 사진 속에서 안중근은 두 줄 단추가 달린 서양식 외투를 입고 결박되어 있었다. 잡힌 거죠. 1910년 3월 26일 저녁에 빌렘은 안중근의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빌렘은 신자들과 함께 기도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망자에게 평안을 주소서. 네. 안분도 이 안중근의 이제 장남입니다. 중국 흑룡강성에서 7살에 죽었다. 이 소설의 특징은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가족들의 이제 짧게 이제 약전을 기록했는데 안분도는 7살에 중국에서 병 걸려 죽죠. 장남입니다. 안준생은 안중근의 차남이다. 둘째인데 조선 총독부 기획으로 이토의 차남 붕키치에게 사과하고 이토의 영전에 사죄했다. 김구름 강복 직후 중경에서 장계석을 만났을 때 안준생을 교수형에 처해달라고 부탁한다. 안준생은 1952년 부산에서 죽었다. 아픔이죠. 그의 자녀들이 일제의 놀이개가 된 거죠. 거기에 이제 김구 선생은 화가 나죠. 자기의 동지가 그렇게 의롭게 죽었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렇게 이제 그 이토에게 사죄나 하고 그렇게 하니까 죽여달라고 중국에 있을 때. 그러나 1952년 부산에서 죽었고 안현생은 안중근의 장녀다. 안현생은 이제 첫째죠. 이 안현생이
안현생은 아버지 죄를 사죄한다 말했다고 서울에서 발행된 신문들이 보도했다. 1959년 서울에서 사망했다. 네, 이 장녀도 이제 일제의 선전 도구가 됐죠. 그런데 이제 안공근은 안중근의 동생이고 독립운동가이다. 그리고 안중근의 사촌 동생 안명근도 독립운동가이다. 이들은 일제에 잡혀 옥고를 치르다 사망했다. 그들의 형제들은 가열차게 독립운동을 하고 그렇게 순국합니다. 빌렘과 미텔은 프랑스 신부로서 안중근과 그의 가족에게 신앙적 영향력을 주었지만 천주교회의 유익과 일제 관계 속에 갈등하긴 했으나 결국 교회의 유익을 택했다. 이들은 조선 사람들이 아니었다. 훗날 안중근 동생들의 독립운동을 밀고 하기도 했다. 예. 자, 서평 및 줄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문열의 안중근 정기 불멸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익숙했다. 김훈 작가 특유의 내재된 짧은 문장의 긴 웅변을 탐닉한 소설이다. 사실에 기반한 소설 속의 스토리보다 후기에 있는 안중근과 그의 가족들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느낀다. 감당 못할 큰 인물 안중근과 그의 자녀들은 대비되는 삶을 산다. 아직 일제 치하의 그 엄혹한 시대에 그의 자녀들은 일제의 홍보용 놀이개로 전락한다. 다행히 안중근의 형제들은 치열하게 일제와 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는다. 주연과 조연의 차이가 없는 영화가 재미있다. 여기 조연인 우덕순, 그의 삶과 공범이지만 직접 이토의 죽음에 관여가 없어서 수년 내 출감하여 또다시 독립운동을 전개한 그가 실질적 주연이기도 했다. 이 소설의 전체적 플롯은 이토와 안중근의 역사 속에 그들이 만났을 때의 결정적 한방, 이 한방은 총구와 총알을 의미한다. 한방으로 다시 이별한다. 이 생에서의 비극은 안중근과 그의 가족을 떠안았지만 길고 긴 역사 속에 진정한 빛의 소망을 준 사람은 화려한 이토의 삶이 아니라 안중근의 삶이다. 테러리스트인가 의사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명분 싸움이 아니라 시간의 판단, 즉 역사의 평가이다. 안중근의 삶은 선명했다. 그의 총구처럼 거룩한 분노를 행동으로 옮긴 의사였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책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좀 무거운 책들 했으니까 좀 편하고 좀 가벼운 책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신경림 시인이죠. 갈대라고 하는 유명하죠. 가난한 사랑의 노래도 유명하고 사진관집 2층 요 시 몇 편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또 바뀌었는데도 어쩌면 꿈만 아니고 생시에도 번지가 없어 마을 사람들이 멋대로 붙인 서대문구 홍은동 산 1번지 떠나온 지 40해가 넘었어도 가난한 아내와 아내보다 더 가난한 나는 지금도 이 번지에 산다. 가난한 아내와 아내보다 더 가난한 나 중에서의 시입니다.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나는 한없이 행복하다. 내가 버린 것들 속에 섞여 버려져서 행복하고 나로부터 버려져서 행복하다. 설중행이라고 하는 시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어떤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가? 신발들이란 책인데 이게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관람하면서 느끼는 그런 시였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눈발이 치는 날 그의 영혼은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어 올라가 못 박히는 대신 그의 육신은 멀리 내쫓겨 광야에서 눈사람이 되겠지만 나의 예수 중에서 나옵니다. 발파 소리도 불도도 소리도 그친 옛나루에 비가 온다. 시위도 끝난 옛나루에 나룻배 대신 관광차가 줄지어 서 있는 옛나루에 모두들 비웃듯 추적추적 칠 적은 비가 온다. 옛나루에 비가 온다 중에서 나오고요. 네, 이 시 최근까지 쓴 그런 시인데
이 시에 대한 평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4대강 사업의 자연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도 평가한 시이기도 합니다. 그 시를 저도 시로 이렇게 시를 말하다, 그 시를 시로서 표현해 드립니다. 이건 이제 제가 쓴 시인데, 시를 말하다. 낮은 곳에서는 서늘한 바람도 사람들 사이에서 따뜻한 온기가 되어 콩나물 시루에 흘러내리는 물처럼 한없이 그 허허로움으로 다가온다. 언젠가 뜨끈해질 그 세상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경림 어르신의 시는 우리에게 낮은 곳에, 가난한 곳에 그 사람들과 연대했을 때 오는 그 온기의 따뜻함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또 살아야 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세 권의 시, 전쟁일기, 하얼빈, 그리고 사진가집 2층 함께 정리했습니다. 참고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독서의 시간, 가을이죠? 독서의 계절입니다. 함께 책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